안녕하세요. 저는 아랍 지역학과 아랍 정치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학과의 김강석 교수입니다. 이는 아랍과 중동 지역의 평화 협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랍 지역에는 특히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두 가지 중요한 분쟁이 존재해 왔는데, 오늘 이 분쟁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국제사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해결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를 돌아보면은 아랍 지역에서 크게 4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 56년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6.1 전쟁이라고 하는 67년에 있었던 3차 중동전쟁, 73년에 제4차 중동전쟁, 크게는 4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냉전 시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러한 냉전 시대의 중동 분쟁의 초점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보다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1927년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 그리고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지구,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 등 많은 점령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점령지 철수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 점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분쟁 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 아랍 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4차 중동전쟁 이후에 키신저 국무장관은 4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종전을 맺기 위해서 휴전협상과 특히 이스라엘 군대의 철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마스커스나 예루살렘, 또 카이로 등을 순방을 하면서 그 유명한 셔틀 외교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세가 양국을 오가면서 벌이는 협상을 지금 보통 명사로 셔틀 외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어가 당시 70년대 키신저의 중동에서 외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신저의 외교도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 결과 1974년 1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철군협정이 성사되었고, 74년 5월에는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철군협정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특히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978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최초로 아랍 국가로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을 맺고 국가를 인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은 상당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아랍 국가들의 일종의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국가의 인정이라든지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합의의 기초는 또한 6.1 전쟁, 1967년 6.1 전쟁 이후 수단 카르툼에서 아랍 연맹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소위 잘 알려진 3N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Peace with Israel, No Recognition with Israel, No Negotiation with Israel,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 규범은 이스라엘과 어떤 평화라든지 이스라엘 인정이라든지 이스라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그 규범을 어기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했다고 해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아랍 연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많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이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평화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랍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갈등에 초점을 두고 키신저의 셔틀 외교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러한 문제에 천착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결국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그 관계의 심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친밀한 동맹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이 냉전 시대 때 보여줬던 중동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냉전 시기와 달리 탈냉전 시기에 아랍 이스라엘 갈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됐는지, 냉전 시기와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1990
1960년도 초반에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고 소위 그때는 단극의 시대였습니다. 유니폴러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아랍 이스라엘 갈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동력을 걸었을 때 어떠한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따라서 미국은 이제 특히 냉전시대 때 많이 다루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1991년 마드리드 평화협상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이 재개가 되었고요. 이것은 냉전시대에 보지 못했던 이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사회의 대규모 평화 구축을 위한 시도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평화협상은 비록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93년 제1차 오슬로 협정, 1995년에 제2차 오슬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소위 오슬로 평화과정이 상당한 이슈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 시몬 페레스 외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 오슬로 협정의 당사자였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드디어 중동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장밋빛 로드맵이 그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슬로 평화협정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탈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어떤 입장의 변화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라빈 총리는 당시 랜드 포 피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던데요. 그것은 평화와 영토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위 자치정부를 세워주고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을 추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1차 걸프 전쟁 당시에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이라크 편을 들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이런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게 됐고요. 피에로는 상당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 협상에 더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작동했던 여러 가지 조경하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오슬로 평화협정이 영구적인 평화를 담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 유대인으로부터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극우 진영에서는 라빈 총리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마스라고 하는 그룹들, 또 이러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피에로의 그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협정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었던 1993년, 95년 이 시기에 하마스에 의한 테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통계를 보면은 93년부터 95년까지 300명의 이스라엘인이 테러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평화협정이 가장 무르익는 시기에 테러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주의 세력의 테러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 모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반발이 커지게 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국민들이 과연 평화협정을 했을 때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이팔 평화협정, 오슬로 평화과정이 지속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1996년 네타냐후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리쿠르당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전에 암살당했던 라빈 총리와는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됐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제2차 인티파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 오슬로 평화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오슬로 평화과정의 실패는 그 사안마다에 갖고 있는 쟁점의 비타협성, 타협이 쉽지 않은 문제도 사실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또 이스라엘의 정착촌이나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문제와 같은 양측이 정말 양보하기 쉽지 않은 협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오슬로 평화과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사실 오슬로 평화과정은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속적인 결과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후에 후속적인 논의들을 많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울메트 총리가 마무드 아바스에게 제안했던 그 안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관대한 프로포즈를
팔레스타인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미국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슬로 평화 과정은 양측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 2022년 9월에 소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들었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결국 2023년 10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이스라엘에 공격하면서 다시 가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가자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조율되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 노선을 좀 저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대의 문제가 전쟁 이후로 좀 더 아랍 세계에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의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일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또 그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랍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상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아랍 이스라엘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는 아랍과 이스라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팔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이슈이고, 또 이게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를 풀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던 부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해서 국제사회가 중동의 평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찾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